안녕하세요. 이번 26년 4월 1차 검정고시 과학과목 해설을 담당하게 된 강준영이라고 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이번 시험에 대한 해설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충격량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희가 물리 파트에서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요. 충격량이라는 친구를 구하는 계산 공식만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격량이라는 친구는 힘과 시간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문제에서 제시된 힘 100N, 힘이 작용한 시간 1초 이렇게 곱하시면은 정답 1번 100N로 충분히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과년에 비해서는 약간 난이도가 쉽게 나온 문제여서요. 여러분들이 모두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2번으로 넘어갈 건데요. 2번 역시 열효율 공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내용이었는데요. 자, 열효율을 구하는 공식은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고열원분의 1 곱하기 100으로 계산을 하거나 가해진 열이 저열원과 1로 분산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서 2를 고열원 빼기 저열원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 어떤 공식을 사용을 할지 문제에서 한번 살펴보면 문제에는 1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 공식은 사용하기가 조금 힘들고요. 아래에 있는 공식을 사용해서 답을 유추하셨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고열원 100줄, 100분의 저열원으로 빠져나간 것 70 해서요. 100분의 30 곱하기 100 해서 정답은 30%가 되겠습니다. (3번) 문제 역시 물리 문제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낙하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유낙하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죠. 바로 질량과 중력에 관련된 관계입니다. 중력이라는 친구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로 계산이 되는데요. 중력 가속도는 지표면 근처에서 9008m/s 제곱으로 거의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력이라는 친구는 질량이 클수록 커질 수밖에 없고요. 이 중력이 커졌다고 해서 떨어지는 속도가 바뀌냐? 그건 아닌 게 가속도, 단위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이 9.8로 가볍든 무겁든 똑같기 때문에 같은 높이에서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면 공기의 저항을 무시했을 때 동시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차근히 살펴보면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A와 B가 같다. 9.8m/s 제곱으로 당연히 같을 거고요. 지면에 닿기 전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 높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낙하 시간 동일할 거예요. 그래서 속도의 변화량도 동일하기 때문에 A와 B가 같다. 그래서 틀렸고요. A와 B의 운동 방향은 중력 방향과 같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힘의 방향과 운동의 방향이 동일하기 때문에 떨어질 때마다 속도가 증가하는 가속하는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B보다 크다 인데요. 중력이라는 건 여기 제가 적어놨죠. 질량에다가 고정된 상수인 중력 가속도 9.8을 곱했기 때문에 질량이 작은 A가 중력의 크기가 더 작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4번 역시 매년 나오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신소재 여러분들 교재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친구들은 그래핀, 초전도체, 그리고 그래핀에 말아놓은 탄소 나노튜브, 축구공 모양의 플러렌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죠. 이번 해에는 육각형 벌집 모양으로 구성된 그래핀이 시험에 나왔네요. 그래서 그래핀이라는 친구는 강철보다 강하고요. 열을 잘 전달하고 또 한 가지의 특징은 전기를 전달하는 능력이 매우 좋습니다. 전도성이 매우 강하고요. 강철보다 강하고 잘 휘어지고요. 그리고 투명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모니터에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답은 2번 그래핀이었고요.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전자기 유도 실험이 나왔는데요. 유도 전류의 세기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유도 전류라고 얘기하면 세기와 방향 두 가지를 시험에서 출제할 수 있을 텐데요. 세기에는 크게 세 가지의 친구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석의 세기. 얼마나 강한 자석을 사용하느냐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자석의 속도. 여러분들이 만나는 문제들은 다 자석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냐가 전류의 세기에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단위 길이다. 코일의 감은 수 역시 세기에 영향을 주어서요. 세기가 셀수록 속도가 빠를수록 감은 수가 많을수록 유도되는 전류의 세기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번 시험에는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방향에도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석의 극이 있습니다. N극을 가지고 가져다 대냐, S극을 가지고 가져다 대냐가 달라지게 되고요. 또 자석의 운동 방향 역시 영향을 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N극을 활용을 했을 때 이 친구를 가져다 대냐 아니면 멀리 갖다 띄우냐에 따라서도 전류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코일의 감은 방향 역시 영향을 줍니다. 요거는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는 부분이어서요. 위에 있는 2개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코일의 감은 방향은 위쪽에 봤을 때 오른쪽으로 가면냐 왼쪽으로 가면냐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기를 물어봤으니까요. 여기 있는 내용을 찾아보시면 정답 3번 더 강한 자석을 사용한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소 연료 전지 내용이 나왔습니다.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은 수소 연료 전지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수소 연료 전지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물론 요 그림도 있지만 생성물로 물이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원자로나 보일러는 석유를 생각을 해볼게요. 화력발전 이라든지 핵발전 같은 경우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화력발전은 이산화탄소의 방출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환경을 오염시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대표적인 주범이 발생이 되고요. 핵발전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방출량은 적지만 방사선, 피폭, 의 안정성에 해당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커버하기 위해서 비교적 안정하고 그리고 친환경적인 대체 방식으로 수소연료 전지를 개발을 했고요.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화학 파트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주기율표에 관련된 내용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주기율표에서 전자가 채워진 전자 껍질 수가 2개인 것을 고르라고 문제가 나왔는데요. 주기율표에는 가로인 주기와 세로인 족이 있죠. 이 주기와 족은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주기는 전자 껍질 수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전자껍질 수가 1개면 1주기, 2개면 2주기, 이렇게 총 7개까지 존재할 수 있어서요. 1개면 1주기, 2개면 2주기, 3개면 3주기 해서 7주기까지 존재합니다. 족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원자과 전자라는 친구는 전자가 배치되었을 때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들을 주로 일컫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1개면 1족, 2개면 2족, 3개면 13족 이렇게 원자과 전자수의 개수에 따라서 족을 다르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전자껍질 수가 2개인 친구를 물어봤으니까요. 2주기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B가 되겠습니다. 8번 문제는 예시형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꼼꼼하게 한 번씩 보신 분들이 맞추실 수 있었던 문제일 것 같은데요. 소금이라는 친구의 화학식은 염화 나트륨이죠. 그러니까 NaCl이라고 적죠. 화학식이요. 그래서 소금이라는 친구는 염화 이온과 나트륨 이온이 결합한 친구가 되겠고요. 정답은 4번이겠습니다. 그래서 나트륨은 노란빛을 내는 가로등에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가로등에 사용하는 노란빛이 어디에서도 발견될 수 있냐면 불꽃 반응색에서도 발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등 과정에서 나왔던 불꽃 반응색도 여기에서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번으로 넘어가면 공유결합 물질을 찾는 건데요. 올해에도 역시 이름을 가지고 공유결합이냐 이온결합이냐를 판단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일전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염화칼슘이라는 친구는 정답은 4번이 되겠는데요. 이온결합 물질인데요. 이온결합은 금속에서 나온 양이온과 비금속에서 형성된 음이온이 전기적인 인력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 이 이온들의 이름이 자기의 풀네임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염화칼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칼슘이라는 친구도 들어가 있고요. 염소라는 친구도 들어가 있다는 거를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공유결합 물질 같은 경우에는 비금속끼리 결합을 한 거예요. 같은 비금속끼리 결합을 한 친구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수소가 2개 뭉쳐 있죠. 수소라는 비금속이 서로 뭉쳐 있고요. 염소라는 비금속이 자기들끼리 뭉쳐 있고요. 질소라는 비금속이 2개가 자기들끼리 뭉쳐 있기 때문에 1, 2, 3번은 모두 공유결합에 해당하겠습니다. 이건 외에도 이제 설탕이라든지 물처럼 관용명이라고 해서 저희가 화학식을 그대로 읽은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통 부르는 것들, 그런 이름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이름을 통해서 보시면 구성하는 물질들의 내용을 알 수가 없죠. 설탕이라는 거는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설탕이라는 두 글자를 딱 보고 여기에 탄소와 수소와 산소가 들어가 있겠구나 이런 거 유추할 수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유추가 어려운 친구들은 거의 다 공유결합 물질이 돼버리고요. 이렇게 정직하게 염화 칼슘하고 칼슘과 염소가 들어가 있구나라고 나오는 친구들은 다 이온결합 물질을 분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10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산화 반응의 예시래요. 자, 산화라는 친구는 저희가 2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산소를 기준으로 하면 어떤 물질이 산소를 얻었을 때 산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산소가 없는 친구들은 전자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전자를 잃는 경우에는 저희가 산화라고 똑같이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소를 얻거나 전자를 잃는 경우를 모두 산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위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사과를 깎아 놓으면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게 됩니다.
산화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녹이 쓰는 것 역시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1번 산소가 되겠죠. 그래서 산화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알고 계시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염기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네요. 첫 번째 신맛이 난다를 가지고 산에 관한 설명이구나를 체크하셔도 좋은데요. 일반적으로 산에 대한 설명을 내놓을 때에는 물에 녹았을 때 수소이온을 방출한다가 필수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2번 포인트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에 녹았을 때 수소이온을 방출하는 친구는 저희가 산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 끝에 보통 산이 달려 있어요. 4번 아세트산이 되겠고요.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번 시험은 아니었지만 뒤에 괄호 열고 이렇게 화학식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문제가 나오잖아요. 아세트산 역시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화학식을 주게 되면 어디에 꽂히시냐면 뒤에 있는 OH에 꽂히시거든요. 왜냐하면 물에 녹았을 때 이 OH를 내놓는 친구가 염기라서요. 그런데 여기 있는 OH는 따로 분리되는 이온이 아니에요. OH는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여있는 친구가 아니어가지고요. 이 아세트산이 방출할 때에는 아세트산 음이온과 H+, 이렇게 OH가 따로 쪼개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에탄올 같이 생겨있는 이 OH는 이온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탄소와 수소와 산소 모두 비금속으로 이루어진 공유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얘네는 물에 녹았을 때 이온화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친구는 수산화 이온이 아니어서요. 에탄올은 정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산염기적으로 중성입니다. 그래서 에탄올과 아세트산의 화학식이 나왔을 때 헷갈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 문제의 답은 3번이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화 반응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네요. 자, 중화 반응을 잠깐 얘기를 해보면 중화 반응이라는 친구는 산과 염기가 만나는 친구입니다. 그쵸?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산에 있는 H+와 염기에 있는 OH-가 만나서요. 물을 형성을 하는 게 중화 반응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중화 반응은 다 물을 형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과정에서 뭐가 방출이 될 수 있냐면 중화열이라는 친구가 방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산과 염기가 반응하여 물이 생성되는 반응이다. 1번 정답이 바로 나왔고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1대1의 개수비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에는 중화열이 방출이 되기 때문에 온도는 상승하게 되고요. 도시가스가 연소하는 게 중화 반응이냐라고 물어봤는데요. 답을 1번을 하고 여기까지 안 읽으신 분들도 계시겠는데 읽으시면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연소라는 거는 산화환원 반응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연소라는 거의 과학적 정의가 어떤 물질이 산소와 반응해서 열과 빛을 방출하는 게 연소의 과학적인 정의이기 때문에 산소와 반응하는 산화환원 반응의 예시로 들어가게 되고요. 중화 반응의 예시는 이거 말고 벌레 물린 곳에 벌레의 독이 보통 산성이에요. 그래서 암모니아를 뿌린다라든지 아니면 생선의 비린내 제거에 레몬즙을 뿌린다라든지 이런 산성화된 토양에 석회가루를 뿌린다. 이런 예시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4번은 산화환원의 예시였고요.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으로 해서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체의 구성 물질에 대한 설명이 나왔네요. 이제 생명 파트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DNA와 RNA가 있고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니까요. 정답은 2번 핵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1, 2, 3, 4번 보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을 때 그렇게 혼동되지는 않을 보기일 것 같아요. 보통 단위체를 물어볼 때에는 뉴클레오타이드와 함께 물어보는 게 아미노산이거든요. 그래서 잠깐 적고 넘어가면 탄수화물부터. 탄수화물은 보통
보통 포도당이 단위체다라는 예시를 반드시 끼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4번 탄수화물은 단위체가 포도당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그 다음 인지질은 지질 혹은 지방이라고 그냥 써도 될 텐데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얘보다는 이제 지방이라는 친구는 보통 세포막을 구성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문제가 조금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이 친구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가 아니어서 틀렸고요.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이게 맞지 않아서 틀렸습니다. 그리고 헥산이라는 친구는 뉴클레오타이드가 단위체가 되겠고요. 뉴클레오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당과 인산과 염기가 1대 1대 1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당의 종류에 따라서 DNA와 RNA가 결정이 되고요. DNA와 RNA에 따라서 염기가 갖고 있는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DNA 같은 경우에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RNA 같은 경우에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 이렇게 다른 종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넘어가 볼게요. 자, 14번 그림이 나왔는데 요거 제가 많이 걱정했던 게 뭐냐면 미토콘드리아랑 엽록체랑 구분을 못 하실까봐 좀 걱정을 했습니다. 두 개 생김새가 좀 비슷해서요. 근데 다행히 여기 예쁘게 문제에 미토콘드리아라고 적어줘가지고 헷갈리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심지어 동물세포예요. 네. 그래서 A에서 D 중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고 세포 안팎에 물질의 출입을 조절하는 것이라면 세포막,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세포막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포막이라는 친구는 대표적인 특징인 선택적 투과성이라는 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성 물질이니 지용성 물질이니 분자의 크기가 크니 작니 얘가 전하를 띄고 있니 띄고 있지 않니를 가지고 인지질을 그대로 통과를 하거나 막단백질을 시켜서 통과를 시키는 등의 경로를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적 투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보솜이라는 친구는 RNA에서 단백질을 발현시키는 번역의 기능을 하게 되고요. 핵이라는 친구는 DNA에서 RNA로 유전 정보가 이동하는 전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호흡 을 통해서 생명체가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능 한번 살펴봤고요. 정답 4번으로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는 효소가 있을 때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에 대한 그래프 문제가 출제가 되었네요.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라는 친구는 반응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물건의 가격 같은 거예요. 그래서 효소는 쿠폰의 역할을 해가지고요. 그 가격을 할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낮춰서 B처럼 만들어주게 되면 넘어가야 될 언덕이 낮아졌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을 더 빠르게 해주게 되어서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빠르게 B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역시 매년 나오는 친구예요. 그래서 요거 빈칸을 뚫거나 전사 번역 빈칸을 뚫거나 여기 있는 염기의 빈칸을 뚫어가지고 뭐든 채우게 시키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생명 중심 원리에서 너무 심플하게 요 두 개의 부분만 뚫어놨네요. 정답은 1번 가겠습니다. 그래서 DNA에서 RNA로 유전 정보가 이동하는 전사는 핵 속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RNA에서 단백질로 유전 정보가 발현이 되는 과정은 세포질에 있는 리보솜에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생물 다양성 요소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생물 다양성이라는 친구는 세 가지가 있어요. 요번 문제의 답이었던 유전적 다양성과 종 다양성과
생태계 다양성 에서 총 3개가 있는데요. 각각의 키워드를 몇 번 말씀드렸던 게 있었는데 유전적 다양성 같은 경우에는 한 종, 같은 종 내에서 얼마나 다르게 보이냐예요. 그래서 교실에 이제 보통 학생들과 선생님만 있죠. 그래서 교실에는 인간이라는 종밖에 없기 때문에 교실은 한 종에 묶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을 논할 수가 있고요. 종다양성 같은 경우에는 한 지역에서 판단하시면 돼요. 혹은 공간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요 안에서 종이 얼마나 풍부한가, 종의 풍부도.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사람만 있는 거에 비해서 고양이도 있는 것, 고양이와 사람만 있는 거에 비해서 강아지도 있는 것, 이렇게 여러 종이 늘어갈 때마다 종 다양성이 증가하고요. 이 종이 얼마나 균등하게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가라는 지역과 나라는 지역에 똑같이 A종, B종, C종 3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얘는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얘는 이렇게 존재를 해요. A종이 10마리, B종이 1마리, C종이 1마리 존재하는 가와 A, B, C가 균등하게 4마리씩 존재하는 나라는 걸 비교를 해볼게요. 자, 모두 다 3종이 있어서 풍부도 면에 있어서는 똑같아요. 그리고 개체수도 다 합쳐보면 12마리, 12마리 이렇게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제가 B종 하나를 잡아먹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라는 곳에선 하나 있던 B가 사라져서 갑자기 종이 3개였다가 2개로 줄어들었어요. 반면에 나라는 곳은 여전히 3개의 종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나가 종의 풍부도가 더 우세하게 되죠. 그래서 막 아이들이 요런 그 개체들이 사라졌을 때 종의 풍부한 정도가 잘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종의 균등한 정도가 높아야 돼 가지고요. 2개가 모두 다 높았을 때 종 다양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문제는 이제 기출 문제, 어려운 문제가 하나가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때에는 한 지역에서 판단한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은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라고 언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막보다는 사막과 강이 함께 있는, 그리고 초원도 함께 있는, 이렇게 특정 환경에 더해질 때마다 생태계 다양성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문제에서는 같은 종이래요. 같은 종이면 한 종이네요. 유전적 다양성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도 같은 종이라고 나와 있죠. 자, 군집이라는 친구는 여러 종, 여러 개체, 군의 모임을 군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먹이 그물은 먹고 먹히는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 4번 해가지고 1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생태계 보전을 위한 노력이 아닌 것은? 자, 서식지 파괴는 주범이죠. 생태계 파괴를 한다고 했으니까 서식지를 파괴한다는 건 생태계 보전을 시키지 않는 거겠죠. 자, 도시숲 형성하는 거 생태계 보전을 위한 노력 맞고요. 생태 통로도 맞습니다. 이 생태 통로를 잘 보셔야 되는데 서식지 단편화라는 게 있습니다. 서식지 단편화가 뭐냐면 말 그대로 생물들이 사는 서식지를 잘게 잘 나누는 거 서식지 단편화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보통 언제 발생하냐면 고속도로 뚫을 때 등에 의해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쁜 영향을 끼치냐면 한 나라를 예시로 들어보면 나라에는 경제와 뭐 정치의 중심지인 수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는 그 수도를 기준으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수도로 작용하는 요 중심부와 그리고 다른 주변 부분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생태계도 똑같아요. 동물들도 똑같습니다. 동물들도 그들 간의 상호작용이 잘 일어나는 중심부가 있고요. 어떤 지역 내에서 사이드 쪽으로 갈수록 그 상호작용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환경이 얼마나 잘 발달이 되어 있냐는 이 면적에 비해서 중심부가 얼마나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느냐로 보게 되는데, 얘를 갈라버릴 거예요. 이렇게 도로를 뚫어버리면 이 중심부의 면적이 이만큼 날아가게 돼요.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이 서식지가 요렇게 단편화되게 되는데, 이 단편화에 새로운 중심부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요렇게 단편화된 부분의 중심부는 단편화되기 이전보다 훨씬 더 발달을 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발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서식지 단편화를 시키면 생명체들의 고립이 일어나게 되고 중심부가 파괴되면서 발달 정도가 떨어지게 돼서요. 생태계 보전을 해치는 영향 중에 가장 크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뚫었을 때 이렇게 뚫잖아요. 그러면 이 중심부를 그대로 보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게 되냐면 생태 통로를 이렇게 설치를 해요. 그래서 명절이나 이럴 때 고속도로 이렇게 가보시면은 위쪽에 생태 통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서식지 단편화를 통해서 종다양성이 감소되는 거를 막으려는 노력으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태계 보전을 위한 노력이 맞고요. 하천 보건 사업 실시 요것도 이제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답은 1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지구과학, 우주 부분이 나오게 되네요. 자, 원소의 기원에 대한 설명이래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와 헬륨은 우주 초기 주로 만들어졌죠. 약 38만 년 후, 빅뱅 약 38만 년 후까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탄소까지인 친구들은 적재거성 단계에서, 철까지인 거는 초거성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 여러분들 구분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4번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으로 가볼게요. 규산염 광물 문제인데요. 규산염 4면체 매년 나오죠. 그래서 올해에는 규소와 산소의 개수비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이 규산염 4면체라는 친구를 한번 살펴보면 뭐가 있냐면요. 독립형 구조가 있고요. 단사슬 구조가 있고요. 복사슬, 판상, 망상. 여기 망은 그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물 모양 구조가 있습니다. 독립형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 규산염 4면체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당 금속 이온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광물을 형성하게 되고요. 산소라는 친구를 공유하지 않아요. 혼자 독립되어 떨어져 있어요. 근데 단사슬 같은 경우에는 이 4면체가 일직선으로 쭈루루룩 연결해서 하나의 사슬 모양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개의 산소를 공유를 해야 되고요. 복사슬은 이렇게 단사슬이 2개가 이렇게 하나의 세트로 합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2개에서 3개의 산소를 공유해야 되고, 판상은 요 단사슬이 쭉쭉쭉쭉쭉 이렇게 배열이 되는 거예요. 판처럼. 그래서 3개의 산소가 공유되어야 되고요. 망상은 그물 모양이어서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산소가 다른 단위치와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물형 모양으로 산소를 공유하는 개수가 점점점 달라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예전 기출문제 어려웠던 내용에 있었고요. 이번 시험은 3번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1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구 시스템의 주요 에너지원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물이 순환하면서 지표를 변화시키고 광합성 나왔으니까 태양 에너지가 되겠죠. 자,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에는, 주요 에너지원에는 뭐가 있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력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의 차이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세 개의 에너지에 의해서 지구에서 존재하는 모든 활동들이 다 일어나게 돼요. 근데 99.99%는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냐면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생명체들이 광합성을 한다든지 호흡을 한다든지 아니면 바람이 분다든지 태풍이 친다든지 기상현상 같은 것들은 모두 다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고요. 지구 내부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각 변동, 여러분들 공부하셨었죠? 그래서 지진이라든지 화산활동, 조산운동, 판의 운동, 멘틀의 대류 등등이 다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조력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력 발전에 사용을 하게 되고요. 얘는 밀물과 썰물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수소행용합을 통해 발생하는 태양 에너지와 지구 내부의 방사성 동위원소 붕괴에 의해 만들어지는 지구 내부 에너지와 달과 지구와 태양 사이의 중력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조력 에너지들은 서로 상호 전환이 될 수가 없고요. 각각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를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2번 보시면 바닷물이 증발하여 수증기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바닷물은 수권이고요. 수증기는 기권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3번 보시면 표준 화석을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문제에 화석 이름을 주었어요. 암모나이트라고 주었네요. 그러면 정답은 3번 중생대가 되겠죠. 자, 선캄브리아 시대 때에는 스트로마톨라이트, 이름이 길죠. 요 남세균의 흔적들이 화석으로 남은 게 스트로마톨라이트고요. 선캄브리아 시대의 표준 화석입니다. 고생대는 삼엽충 대표적으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생대는 여기 나와 있는 암모나이트 그리고 공룡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생대는 매머드, 코끼리 조상님, 그 다음에 화폐석 이라는 친구가 이제 대표적인 표준화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번성했던 지지시대는 중생대가 되겠습니다. 자, 24번은 평상시와 무역풍이 약화된 시기를 물어봤어요. 요거는 정답은 3번 엘니뇨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무역풍이 말썽을 일으킬 때 일어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 무역풍이 약화가 되면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엘니뇨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근데 무역풍이 강화가 되죠. 그러면 라니냐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니뇨와 라니냐는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무역풍이 약화되고 강화되고 이런 현상들이 원인이 되게 됐고요. 이렇게 돼서 발생하는 피해들이 있는데요. 요거 한번 보시면 평상시에는 따뜻한 바닷물이 지금 왼쪽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요 서태평양이 이제 동오스트레일리아, 그러니까 동호주 아니면 인도네시아 부근인데요. 여기에는 따뜻한 바닷물이 충분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비가 적절히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따뜻한 바닷물이 이동을 못하는 엘니뇨 같은 경우에는 찬 바닷물이 여기 그대로 남아 있어요. 원래는 따뜻해야 되는데 이 평상시보다 온도가 낮은 거예요. 그러면 증발이 잘 안 일어나서 이 지역에 뭐가 안 오게 되냐면 비가 안 와요. 강수가 안 됩니다. 안 와요. 그러면 뭐가 나겠어요? 가뭄이 나겠고 대기 중에 수증기가 별로 없으니까 건조하죠? 산불도 날 거예요. 반면에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 동태평양 부근에는 여기가 이제 페루예요. 페루 연안 부근에는 원래는 찬물이 적당히 올라와서 따뜻한 물이 자리를 비켜줬기 때문에 찬물이 적당히 올라와서 조경수역을 형성해서 어업도 잘 내야 되고 적절하게 이제 온도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얘는 따뜻한 물이 너무 많아 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강수량이 늘어나요. 그럼 비가 많이 오면 뭐가 와요? 홍수가 오겠죠. 그리고 평상시처럼 찬물이 올라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업에도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타 피해 보는 현상들에는
요런 게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 에너지가 생성되는 과정을 나타냈대요. 4개의 수소 원자핵이 모여서 하나의 헬륨 원자핵이 되는 건 4번 핵융합이 되겠죠. 그래서 수소 핵융합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수소 핵융합은 주계열성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이 결손이 되면서 그 질량의 에너지 형태로 바뀌고요. 그 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고 지구의 현상의 대부분을 관장하게 되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문제 다 해설을 마쳤고요. 이번 1차 시험은 관원에 비해서 난이도가 조금 평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2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